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7급 국가직 시험 본 거 해설 강의를 제가 지금 헌법을 하게 되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뭘 해드려야 될지 실제로 도움이 될까? 이 강의를 어떤 분들이 들으실까? 그걸 고민했거든요. 한 두 부류일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한번 이제 확인해 보고 싶다. 점수 확인이야 다 됐겠죠. 정답이 발표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맞았는데 과연 실력으로 맞춘 거냐? 너는 틀렸는데 왜 틀렸냐 확인하고 싶은 분,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 한 부류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부류,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7급을 앞으로 준비할 텐데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온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자료를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자료에다가 그 정답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설에서 어느 단원에서 나왔는지, 또 어느 분야에서 나왔는지. 그 분야라는 건 이거예요. 헌법에서 이제 그 내용 요소를 나누면, 분야로 나눈다면 헌법 조문이 있고 부속 법령이 있고 이론이 있고 판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이거 표시해 놓고요. 각 지문별로 근거가 되는 건 판례면 판례, 조문이면 조문, 이론이면 이론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좀 컨셉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험 보신 분들은요, 정답 확인하고 이거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면 해설 보시면 다 해결될 거고요. 또 처음인 분들은요, 어차피 내용 강의처럼 차근차근 해드리지 않는 한 이 짧은 시간 내에 뭘 정확히 해드린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틀린 지문 위주로 이거 왜 틀렸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이 더 많잖아요. 거기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또 통계 자료도 제가 마지막에 넣어놨거든요. 그거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러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 2번인데,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헌법률 심판 대상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뒷부분이 틀렸어요. 헌법소원의 대상 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거든요. 그런데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은 이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한테 강제력이 있는 공권력 행사로 봐야 됩니다. 실제 제가 근거 판례도 하나 예시를 들었는데, 그 한일 어업협정 이야기거든요. 한일 어업협정, 이거 공권력 행사에 해당됩니다. 헌법소원 대상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입니다. 그 보댕이란 사람, 좀 약간 좀 그렇게 기출에서 많이 안 나온 학자가 좀 나왔네요. 그렇죠? 이론 문제로 나왔는데, 이 보댕이란 사람은 왕권 신수설 주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실 때, 어렸을 때 왕권 신수설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왕의 권한은 신이 줬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권자는 바로 왕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 군주주권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헌법책에 보면 한 2명 정도 나와요. 이 보댕하고 홉스가 나오거든요. 보댕 같은 경우는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군주주권을 주장한 사람이고, 홉스는 사회계약론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복종계약설이라 그러죠. 전부양도설. 그 사회계약론에 근거해서 군주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국민주권 아닙니다. 보댕 군주주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2번이 틀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뢰의 어떤 가치를 따질 때,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높게 보호해야 돼요. 왜? 국가가 그렇게 유도를 했잖아요. 니들 이쪽으로 와라 하면서 유도해놓고선 나중에 뒤통수 때린다. 이건 어마어마한 배신이에요. 이건 신뢰 보호 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지가 활용했다. 국가가 유도한 적은 없어요. 그냥 법에 딱 보니까 이 공백이 보이네. 그러면서 이거 내가 이용하면 이점이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법을 바꿨다. 이건 국가가 그렇게 해라고 유도한 적이 없죠. 이건 보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죠. 국가가 유도했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신뢰 보호 가치는 훨씬 큽니다.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것은 신뢰 보호 가치는 그만큼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뢰 보호 가치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진 게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근거된 판례 제가 거기다 다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국민투표에 대하여 옳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물론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4번입니다.
국민투표가 두 종류가 있죠. 130조 국민투표. 그걸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라 그러죠. 그 다음 72조 국민투표는요. 이건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거든요. 72조 국민투표 조문을 갖다가 요지만 제가 외워볼게요. 대통령은 중요 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답니다.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 붙일 수 있다. 그럼 이건 대통령이 어떤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의무가 있단 이야기 없단 이야기예요? 없단 이야기예요. 국민 입장에서 대통령한테 이거 국민투표 붙여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를 딱 하면 그 재량상이니까 붙일 수 있다니까 그때 국민투표를 할 권리가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4번은 이건 맞아요. 72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 가능합니다. 왜? 헌법 조문이 대통령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니까 안 붙이면 이런 행사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 판례가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요. 비교적 최신 판례, 그러니까 시험일 기준으로 1년 안에 나온 판례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한일 FTA 사건이에요. 한미 FTA 사건. 한미 FTA 사건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거 국민투표 좀 붙여달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투표 붙이지도 않고 이런 중요한 정책을 한미 FTA를 갖다가 체결해버린 건 국민투표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문제는 헌법 72조가 대통령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예요. 그럼 재량이란 말이에요. 붙이기 전까지는 이거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요. 1번이 틀린 이유 국민투표를 대상으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명시한 거 있죠. 이건 8차 개정 헌법부터입니다. 8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이게 명시된 건 8차입니다. 현행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은 국민투표법에 있는 그 부소법령 조문 그대로 있는데 우리 선거소송, 당선소송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한데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하나의 무효선언합니다. 법원에서는 선거소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선소송도 마찬가지고 국민투표 무효 확인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거라든지 국민투표 이런 건요 한두 명이 참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유권자 수천만 명이 참여하는 행위예요. 인간이 뭐 하는 거고 그것도 인간이 한두 명이나 수천만 명이 모여 있잖아요. 완전 무결한 전혀 탈법 불법이 없는 국민투표 내지 선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위법 탈법은 정도 차이가 있지 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법 탈법이 있다고 해서 다 무효 선언하면 무효 안 될 게 없어요. 국민투표나 선거가. 그래서 선거라든지 국민투표 이런 건 위법 탈법이 있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하나여 무효 선언합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이게 그 선거나 국민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 위법 행위만 없었다면 이런 경우 있죠. 그럴 경우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3번에 72조 상의 국민투표 부의권 행사에 헌법 개정하면 요건 위헌이에요. 개헌 절차 위반입니다. 헌법 128조, 129조, 130조 해서 개헌 절차가 분명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거 싹 무시하고 국민투표 한 방으로 개헌해버린다. 이건 개헌 절차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위헌으로 봐야 돼요. 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할 수 있다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옳은 것 골라라 그랬죠. 옳은 것 골라라.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비례대표제 채택하는 경우 직접 선거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걸 요구한다. 맞습니다. 이 판례는 그동안 기출이 많이 됐던 판례예요. 이른바 71표제 판례라거든요. 옛날에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그 선거는요. 이게 지역구 후보자에게 표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비례대표 이 정당에 대해서 또 투표를 하나 더 하거든요. 옛날엔 그게 아니었죠. 그냥 지역구 후보자에다 찍어서 그 찍은 표를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했죠. 그래서 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직접 없어요.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를 그 갖다가 전국적 합산해서 정당 비율 내 가지고 비례대표 당선자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되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여기에 적용됩니다. 1번은 비교적 최신 판례죠. 올해 1월 달에 판례가 나왔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도 대부분 이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공부 좀만 했으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수용자하고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한 거, 요거 헌법이 위반된다고 나왔습니다. 보통선거 원칙을 제한하는 입법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수용자도요 종류가 많아요. 죄질에 따라서 아주 가벼운 사람도 있고 진짜 흉악범도 있죠. 그래서 아주 가벼운 범죄 저지른 수용자까지 선거권을 다 제한해버린 건 지나칩니다. 그래서 수용자에 대한 부분 헌법 불합치 났거든요. 그리고 집행유예자 같은 경우는 진짜 죄질이 가벼우니까 실형 선고가 안 되고 집행유예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선거권 제한하는 건 이건 아예 유언 나왔죠. 유언. 그래서 이거 유언 나왔습니다. 수용자는 헌법 불합치 나왔고 집행유예자는 유언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헌법 불합치나 유언이나 넓은 의미에서 다 유언에 속하죠. 그래서 1번은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평등선거 원칙에서 우리 그 표의 등가성이라 그러거든요. 투표 가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그 틀렸어요. 투표 결과 가치 내지 선거 가치 평등까지 요구합니다. 이게 판례도 이거 헌재에서 인정하죠. 표의 등가성.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자유선거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자유가 다 포함되거든요. 선거운동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이거 의미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정정보도 청구랑 반론보도 청구 어떻게 틀린지 알죠? 정정보도 청구는 오보 났다, 바로잡아달라 이런 건데, 반론보도 청구는요, 이건 오보 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내 이야기도 나도 할 말이 있다, 보도 좀 해달라 이겁니다. 여기서 반론보도 청구권 인정되기 위해서 반론보도 내용이 진실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진실한 거 다 증명해서 청구하라는 건데, 그래서 신속한 피해구제 안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기다 제가 인용해 놨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반론보도 내용도 반드시 진실일 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진실인 거 다 증명해서 반론하려면 그게 신속한 피해구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도 반론보도 내용이 진실일 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7번 문제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워낙에 유명한 판례고 이론이라서, 워낙에 익숙한 판례라서 뭐 쉽게 답들 찾았을 것 같아요. 기출 많이 된 판례예요. 이중처벌금지의 처벌은요, 형벌만 의미합니다. 형벌만.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불이익이 있죠. 요건 형벌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권 제한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처벌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불이익이 있죠. 요걸 갖다가 지금 바꿔놨어요. 문장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말장난이죠. 좀 유치합니다. 실제 이거 많이 잡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바로 보고 워낙에 익숙하고 기출에 많이 나온 거라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잡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8번에서요.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정당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기본권 주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나라 헌재 판례에 의하면, 또 학계 통설에 의하면요, 이런 정당처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런 단체들 있죠. 법인도 마찬가지인데 성질서래요.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만 가지거든요. 문제는 이 단체라 법인 종류가요, 생명신체가 없어요. 단체한테 무슨 생명이 있어요? 단체한테 몸뚱아리 자체가 없죠. 생명신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안 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기본권은요, 이런 단체 종류한테 인정이 안 돼요. 당연하죠. 생명도 없고 신체도 없는 애한테 이런 기본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하면 안 됩니다. 뭐 기본적인 거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이 헌법소원은 권리구정 헌법소원을 의미하는 건데, 권리구정 헌법소원은 어쩔 때 청구하는 거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인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생명신체 자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소원 청구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정답은 쉽게 나와요.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또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판례거든요. 기출 많이 됐던 판례예요. 워낙에 유명한 판례라서 1번 딱 보고 틀린 걸 다 잡았을 거예요, 수험생들이. 근데 2번, 3번, 4번은요. 조금 자신 있게 이거 맞다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객관식의 묘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사지선다인데 딱 보니까 1번이 굉장히 유명 판례고 기출 판례예요. 이건 확실히 내가 이거 틀린 거 알아. 그럼 딱 4번에서 지금 4가지 문 중에서 1번만 자신이 있다. 확실히 틀렸다. 그러면 1번 찍으면 문제 풀리는 거예요. 이게 객관식의 묘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초보들도 있으니까 공부 방법에서요. 의외의 지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외의 지문 섞인다고 해서 객관식의 정답 못 찾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요. 이렇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의 단골로 나오는 판례들이라든지 이런 조문이 있어요. 이런 걸 정확히 알고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답을 잡아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요. 확신을 못 가져요. 1번이 틀린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 그럼 나머지도 읽어봐. 나머지도 읽어보니까 더 자신이 없어져. 그래서 2개 중에 찍고 3개 중에 찍어. 그러면 틀려. 아시겠죠? 의외의 지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온 애들은 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걸 철저히 하면 돼요. 지금 여기 1번이 틀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례에 있는 건데 논리를 설명하자면 헌법 조문에 탄핵 소추 사유가 있거든요. 제가 외워볼게요. 헌법 조문의 탄핵 소추 사유는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예요.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당선인이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수행으로 위헌 위법 행위는 당선인의 직무수행이에요. 취임 전에. 아직 대통령 취임 안 했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 게 아니에요.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직 취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 사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헌재가. 노무현 탄핵 사건에서.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2번, 3번, 4번은요. 2번은 공선법 규정이고 3번, 4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서 특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은 좀 약간 그동안 기출이 많이 된 부분은 아니에요. 좀 의외의 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지문 나와도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생각하시고 공부 방향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있죠. 국회의원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습니다. 뭐 국회의원회 제도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런 거 이야기하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이 그 공선법 본문에 하면 299명이 정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2012년 선거는 300명 뽑았어요. 그건 이제 공선법 부칙에서 2012년 국회의원 총선만 300명 뽑는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2012년에 300명을 뽑았습니다. 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사퇴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직을 상실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300명 뽑았어요. 이 300명이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토론한다. 실질적 토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임위원회로 나눠요. 16개 상임위원회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16개로 나누면 한 개 상임위원회가 적게는 한 11명, 12명. 그리고 많게는 이건 뭐 3, 40명까지 되거든요. 거기서 이걸 의안 토론하니까 300명이 토론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당리당략적인 의사 진행 방해가 용이하게 돼요. 300명이 모인 데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10대 명 모인 데서 의사 진행 방해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또 국회의원들이 폭넓은 국정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회 기능이 약화된다. 이건 뭐냐면 이게 제 교재에도 있는데 이걸 본회의가 형해화된다 그러거든요. 형해화. 껍데기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국회가 위원회 중심주의, 위원회에서 어떤 중심적으로 의안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의결주란 말이에요. 본회의는 최종적인 어떤 찬반 결정, 본회의 의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위원회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 의안 검토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본회의에서는 그냥 최종적인 찬반 표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회의가 껍데기만 남아요. 이걸 단점이다. 그래서 이걸
부작용이다. 그래서 본회의가 형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본회의의 형해화. 형해화라는 한자말은 껍데기만 남는다 이 뜻이에요. 실질이 빠져버리고 실질적인 의안 검토는 본회의에서 안 이루어지거든요. 최종적인 의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국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실제 의안 검토를 하지만 자기 상임위원회 소관사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의안의 어떤 심의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문제도 있다. 그런 거 지적해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국회 그 위원회,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원래 상임위원회는 상설조직이에요. 그래서 명칭 자체가 상임이잖아요. 상설조직. 특별위원회는요, 임시적 조직이에요. 어떤 특정한 의안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특별위원회 중에 별종이 2개가 있어요. 윤리특위하고요, 그리고 예결특위. 이 2개는 상설특별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처럼 항상 상설되어 있습니다. 별종이에요. 그래서 디귿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에 이거 김홍신 의원 사건이에요. 김홍신 의원 사건. 워낙에 유명한 판례라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김홍신 의원 사건. 또 초보자들은 이제 헌법 공부하다 보면 요거 자주 나올 거예요. 김홍신 의원 사건. 그 김홍신이란 양반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원래 소설가 출신인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때 여당 국회의원인데 그 소설가 출신 문학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기만의 세계가 독특해. 당론을 안 따라. 하도 당론을 따르지 않으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통제 불능이에요, 이게. 당 수뇌부가 볼 때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김홍신 의원이 권한 침해 당했다고 이게 권한쟁의 심판 헌재에다 청구한 사건이에요. 결론은요, 권한 침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국회가 한 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헌재가 한 말이 오늘날 국회의원의 정당 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국민 대표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데 정당 기속성을 강조한다면 이건 당연히 허용된다. 당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제재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 대표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더라도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건 안 되지만 이렇게 상임위원회 바꾸는 정도의 정당 내부 사실상 강제 또 정당에서 제명은 가능하다고 본다. 여하튼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건 국민 대표성을 강조하는 견해 내지는 또 그 정당 기속성을 강조하는 견해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건 허용되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합헌 나왔어요. 침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리율도 맞아요. 이 판례에서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11번.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정답 1번이에요. 정당 후보자에게 별도의 정당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에요. 왜 그래요? 무소속 후보는 정당이 없잖아요. 별도로 정당 연설을 하면 무소속 후보에 비하여 연설 기회가 많아버리죠. 그래서 이거 위헌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 판례 거기 실어놨죠. 그 1번 판례 그 실어놓은 거에서 그 해설에 밑에 2번째 줄 보세요. 무소속 후보자에게도 정당 추천 후보자에 준하는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됩니다. 무소속 후보자한테도 동등한 게 보장되지 않는 한 이건 위헌이에요. 그래서 1번이 맞아요. 2번은 왜 틀렸냐? 2번은 이거 비교적 최신 판례죠. 싱글인 사람, 후보자인데 싱글, 배우자 없는 사람을 차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 그러면 이게 명함 나눠주는 거 기억나시죠? 선거철에 예비 후보자 지하철역이란 사거리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예비 후보자 본인이 할 수 있고 배우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싱글인 사람은 배우자가 없죠. 그건 뭐 참을 수 있어요. 상대방 배우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같이 다니는 사람까지 명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배우자가 없어서 혼자 명함 나눠주는 것도 억울한데 저쪽은 배우자 있고 배우자가 나눠주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같이 다니는 사람도 같이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싱글인 배우자 없는 후보자를 갖다 차별하는 거예요. 배우자만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만 명함을 나눠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건 함께 다니는 사람 지정한 자까지 나눠주게 하는 건 배우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후보자를 차별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평등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것도 좀 그동안 종종 나왔던 판례인데 그 선거운동 공무원이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건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선거운동 기획행위예요.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선거운동 기획행위. 모든 경우 금지하는 거 위헌입니다.
그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 지위에서 선거운동 기획행위하는 거, 실제 선거운동 한 것도 아니고 기획에 참여했고 그것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 지위에서 했잖아요.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외국인 누구라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공선법에 하면 이게 선거권 외국인은 공선법에 하면 선거운동이 안 되지만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일정 요건 갖추면 선거권이 있잖아요. 그 경우는 선거운동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외국인이 선거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요. 12번 문제. 제가 보기엔 이것은 약간 수준이 있긴 하네요. 약간 수준이 있긴 한데 1번이 틀렸어요. 좀 이건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는 약간 상급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행복주권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 했는데 1번이 틀린 이유는요. 거의 기본권들 쭉 나오죠. 그 중에 육아휴직 신청권이 있죠. 판례하면 이게 기본권이 아니에요. 법률상의 권리로 봅니다. 육아휴직 신청권을요. 그 1번에 제가 그 판례 인용해 놨죠. 육아휴직 신청권이라는 것은요. 이건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다.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이게 틀렸어요. 1번이 답입니다. 그 2번 판례 있죠. 이건 거 평화적 생존권 기본권 아니다면서 판례 바꾼 거 있거든요. 현재 판례 그 변경한 거 그때 나온 논리예요. 평화적 생존권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또 특별히 인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평화적 생존권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권리로 새롭게 인정하기 위해서 구체적 권리로 실질을 가져야 되고 필요성도 인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있죠. 요거 좀 재밌는 건데 이게 어떤 판례냐면요. 그 국어기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어기본법 참 법들도 많아요. 국어기본법이 뭐냐면 이게 표준어 있잖아요. 표준어. 교과서용 도서에 표준어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표준어 사용하도록 규정한 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용 도서. 사투리 쓰면 안 됩니다. 표준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사투리로 안 써놨잖아요. 전부 다 표준어로 써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한 거예요. 지역의 방언 사투리를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사적 의사소통의 또는 교육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행복주권에 포함은 돼요. 하지만 정당한 제한입니다. 요거 합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복주권 중에서 방언을 사용할 권리, 자기 지역의 방언을 사용할 권리라는 어떤 행복주권 내용이 있죠. 일반 행정자권의 내용이거든요. 그걸 제한은 했어요. 하지만 합헌 나왔어요. 정당한 제한이다. 왜? 방언들을 서로 써버리면 우리 국민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방언 써버리면. 그래서 이걸 표준어를 교과성 도서에 쓰도록 규정한 거 합헌 나온 판례입니다. 그 판례 논리로 나온 거예요. 얕은 기본권인 건 맞아요. 방언을 사용할 권리. 하지만 표준어 사용을 교과성 도서에 하도록 한 건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자유도 행복주권 내용 또는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된다. 판례에 있는 이야기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12번의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에요. 우리 여러분들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이라고 알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이나 이런 명령에 위임하면 위헌이거든요. 그거랑 관계된 판례인데요. 거기 보시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거 포괄적 위임이에요. 구체적 위임이 되려면 예를 들면 이래야 돼요. 6개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서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상한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상한선이 없잖아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지금 이게 그러면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 영업 업무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이요. 이게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지금 법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포괄적 위임이에요. 그래서 포괄적 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요.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은 같은 판례예요. 그 해설에도 제가 그래서 같이 붙여놨죠. 1번하고 2번은 같은 판례에 나온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행정규칙 이야기인데, 행정규칙이란 게 행정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 내린 업무 처리 지침으로 볼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건 원래 국민에 대한 법규성, 어떤 대외적 구성력이 없거든요.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요, 이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반복 시행돼서 행정관행을 이룩하게 되면, 그럴 경우는 자기 구속의 법리에 적용을 받아서 대외적 구속력이 가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그 경우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판례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법령하고 일체를 이루는 한도 내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거 관계된 판례예요, 지금. 그래서 이쪽은 행정법하고도 좀 겹치네요. 우리 그 일행직에서 행정법 선택하신 분들은 행정법 지식으로라도 이건 이해가 되겠네요. 헌법하고 행정법 좀 겹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있죠. 이건 이제 우리 그 대법원에 부위 있잖아요. 부에서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부에서 재판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열거되거든요. 법원조직법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부에서 재판할 수 없는 게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걸 결정할 때는 부에서 못해요.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때 명령 규칙에 행정규칙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않는다는 판례. 그래서 맞아요. 4번도 정답 3번입니다.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국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요. 좀 깊어요. 부속 법령 문제인데, 이게 법률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무회의 규정에서 나왔거든요. 규정. 그러니까 우리 법 단결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대개 부속 법률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헌재법이나 국회법이나 공선법 법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법률이 아니라 그보다 밑에 있는 국무회의 규정이에요. 좀 깊어요, 문제가. 근데 참 문제 예술적으로 낸 게 3번이 답인 건 대부분 맞췄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왜 그러냐면 국무회의의 의결 정족수는요, 요건 많이 그 강조되는 거고, 그동안 어떤 기출 이건 나올 거라고 출제가 전부 다 거의 모든 선생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노량진의 헌법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찍었을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게 참 그 객관식이라는 게 그래요. 1번, 2번, 4번이요. 좀 깊어요. 1번, 2번, 4번이. 뭐 1번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법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3번, 2번하고 4번은 국무회의 규칙이라서 좀 이게 규정이라서 좀 깊긴 한데 3번이 너무 확실히 틀린 게 나왔어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다음에 틀렸어요. 출석 구성원 과반수 아니에요.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분의 이상으로. 그래서 이건 우리 저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 선생님들도 다 강조하는 내용이라서 수험생들이 1번, 2번, 4번은 확신을 못 가지더라도 3번 보니까 확실히 틀린 게 지금 눈에 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답은 거의 대부분 맞추지 않았을까. 이번 시험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아까도 그런 거 있지만 좀 생소한 지문이 뜨긴 떴어요. 그러니까 풀 때는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보니까 이거 확실히 틀린 지문이 딱 눈에 보여요. 정답이. 그러면 이건 자신 있게 찍어버리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이번에 풀 때는 어려웠는데 이상하게 점수 나온 거 보니까 잘 나왔어. 그 이유가 있어요. 생소한 지문들이 섞여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들이 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포함해서 그런 것을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답이 탁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풀 때 체감 난이도랑 정답을 맞추고 났을 때 점수랑 좀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오게, 어찌 보면 문제를 예술적으로 냈다 그럴까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제 말에 수긍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 나 볼 때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이상하게 잘 나왔어. 이상하게 잘 나온 게 아니라 문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초보자들 시험 공부하실 분들은 또 말씀드리지만요, 의외 지문을 겁내면 안 돼요. 어때요? 문제 보니까 확실하게 강조되는 걸 알고 있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걸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긴가민가가 아니라 이거 확실히 맞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어떤 나올 거라 꼽는 내용들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볼게요.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서 치사하게 어디 틀렸는지 아세요? 3개월 아니에요. 한 달이에요. 한 달. 문제가 좀 더럽죠. 그렇죠? 요건 좀 틀린 사람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자체가. 이게 이제 개헌법 조문인데 이걸 갖다 신경 써서 애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요. 좀 깊거든요. 그래서 요건 많이 좀 오답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거 한 달입니다. 한 달. 일단 그 1번 지문 있죠. 1번 지문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이건 주요 내용으로 항상 그 헌법 선생님들이 누구나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출도 많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 2번은 이거 최신 판례입니다. 비교적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에서 이건 또 최신 판례 정리하면서 최신 판례 특강 같은 거 선생님들 많이 하셨죠. 뭐 저도 했었고요. 뭐 거기에 한 사람들 뭐 다 알았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3번도요. 이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인데 요것도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배심원 판결하는 절차. 일단 전원 합의 만장일치로 하고 안 나오면 이제 판사 의견 다른 다음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건 요것도 꼽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4번 정답 자체가 좀 깊었지 1번은요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도 최신 판례 정리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3번도 그동안 익숙한 내용이에요. 어느 헌법 선생님이나 다 강조한 내용이에요. 1번, 3번은. 4번은 최신 판례 특강에서 저뿐만 아니라 노량진의 최신 판례 특강 선생님들이 다 다뤘어요. 이 판례는. 아니 다라고는 않을 거예요. 아마 다 다뤘을 거예요. 제가 딴 선생님 걸 다 안 봤으니까 자료를 아마 다 다뤘을 거예요. 이건 워낙에 중요한 거라서. 그렇다면 이게요. 객관식의 지금 묘미라는 게 4번에 3개월이 지금 발견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렇죠? 확실히 안 외운 사람 이게 좀 지엽적이라서. 근데 보니까 1번, 3번은 확실해 이건. 워낙에 기출 많이 듣던 거고 요건 누구나 꼽는 거였어요. 2번은 최신 판례 특강에서 정리한 게 기억나. 그럼 1, 2, 3번이 확실히 맞아요. 자신 없는 거 4번이에요. 그럼 틀린 게 뭐겠어요? 4번이지.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객관식에서 문제 푸는 요령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래서 정답을 맞추면 또 사람 그래요. 겸손한 사람들은 찍어서 맞췄다. 찍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번부터 3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4번을 찍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쉬운데요. 1번 틀렸어요. 너무 확실히 틀렸어요. 티나게 틀렸어요. 요건 기출에 많이 됐던 판례죠.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은 중간재판도 포함됩니다. 중간재판도 포함돼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게 이거죠. 법원이 어떤 사건을 재판하다가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법원이 다른 내용을 재판하게 되는 경우, 이걸 법원의 재판의 전제성이라 하거든요. 그때 재판은 굉장히 넓게 봅니다. 뭐 영장 발부에 관한 재판, 종국 판결, 중각 재판 다 들어가요. 굉장히 넓게 봅니다. 그래서 중간 재판도 들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넘어가서요. 17번. 경제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3번은 기출이 몇 번 됐던 판례예요. 워낙에 유명한 판례입니다.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라는 부분 나오죠. 여러분들 119조 2항 그러니까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그 119조 2항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대충 외워볼게요. 국가는 경제 성장 안정, 소득 재분배, 경제력 집중과 남용 방지,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에요. 거기에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경제민주화가 그냥 구호에만 그친 게 아니라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범이 돼요. 요 판례는 그동안 기출이 몇 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답을 찾았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요. 3번도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이념,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본권 제한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기능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을 볼게요. 18번.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골라라. 자, 일단 기억력.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권, 표결권, 이거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을 때 헌법소는 안 돼요. 왜 그래요? 기본권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의 권한은요, 이건 국회의원 개인의 기본권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일 뿐이지. 그래서 이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이 이게 무제한 토론 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간, 발언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 실시하는 건데 정족수가 틀렸어요. 재적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이 무제한 토론 실시 같은 거 요거 국회 선진화법 내용이죠. 그래서 그 헌법 선생님들이 다 꼽았어요. 이거 문제 나올 거다. 국회 선진화법이란 거 만들었는데 거기 안건 조정위원회도 있고 무제한 토론 실시도 있고 이런 것들 이거 아마 나올 거다. 예상들 많이 했거든요. 진짜 나올 거라고 예상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충실하게 좀 이렇게 학원 강의 따라오면서 최종 정리하신 분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찝어줬을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 이번에 나올 가능성 높다.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걸 꼽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디귿도 사실은 뭐 그냥 예상 않고 나왔다면 사실 자신 없는 거죠. 4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근데 대부분의 좀 충실하게 준비하신 분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맞췄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이거 국회의장의 면책특권에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사항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건 처벌할 수 없는 행위니까. 근데 공소제기했다면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해야죠. 공소기각 판결한 게 이거예요.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공소제기하면 안 되는 사건이죠.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근데 공소제기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 아니다. 전에 기출해서 이거 무죄 판결 오답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기출 나왔던 지문 중에서 이것도 익숙하실 거예요. 정답은 1번 기억 리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4번이에요. 4번. 이것도 기출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기출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들이요 가장 먼저 잡죠. 아무래도 기출은 또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 나왔던 조문이나 판례 이런 건 아무래도 신경 쓰잖아요. 거의 대부분 잡았을 것 같아요. 이거 틀린 거. 형사실제법상 직접적인 보호법이 그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는 문제되는 법률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라더라도 재판 절차 진술권은 주체가 될 수 없다. 틀렸죠? 될 수 있죠? 이게 사례가 판례가요. 그 전에 기출 나온 게 2개가 있거든요. 기출 판례 2개를 소개하면 위증죄가 한번 나왔어요. 위증죄. 기출에 위증죄. 자, 위증죄는 보호법익이 뭘까요? 여러분들 보호법익이란 개념 알죠? 보호법익이라는 건 모든 범죄는요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죄는 뭘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 절도죄는 재산. 강간죄는 정조. 보호하려는 게 있습니다. 위증죄는 뭘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국가의 재판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재판 기능. 국가의 재판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위증을 자꾸 해버리면 재판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국가의 재판 기능이 보호법익이에요. 위증죄의 보호법익의 주체는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지은 거잖아요. 재판 기능은. 국가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자. 아주 쉽게 여기서 미안해요. 앞에 앉아서 그냥 희생해 주세요. 이 앞에 분이요. 제가 어떤 재판을 하는데 증인 나와서 위증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진 거예요. 그럼 위증죄 때문에 저 피해받은 거 맞죠? 형사피해자예요? 아니에요? 형사피해자 맞죠? 그래서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니에요. 이 사람.
보호법익의 주체는 국가잖아요.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니지만 형사피해자 맞아요, 이거. 형사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피해자 재판 절차 진수권 주체됩니다. 형사피해자 재판 절차 진수권 주체돼요. 그 다음에 또 그 기출 나왔던 판례가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공정거래법. 자,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행위 처벌합니다. 불공정행위를 처벌해요. 자, 불공정행위 처벌하는 보호법익은 뭘까요? 불공정행위를 왜 처벌해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서 그렇죠. 이건 우리 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거래 질서. 그러면 이제 이 불공정행위 처벌하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한 보호법익의 주체는 뭐예요? 보호법익의 주체. 우리 사회예요. 우리 사회. 우리 사회의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사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자. 대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어떤 대리점 업주, 이런 피해를 본 자는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니죠. 이건 보호법익의 주체는 이건 사회니까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닙니다. 법익의 주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형사 피해자 맞나요? 맞죠? 범죄로 피해 입은 거니까. 그래서 재판 절차 진수권 주체됩니다. 그래서 판례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 판례가 나왔어요. 논리는 똑같아요. 그게 또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또 나왔습니다. 보호법익의 주체 아니라도 피해를 입었다, 범죄 때문에. 그러면 형사 피해자 맞아요. 그래서 형사 피해자로서 재판 절차 진수권 인정됩니다. 인정됩니다. 문제가 그래도 좀 쉬웠어요. 이건 1번 판례도 기출 판례잖아요. 2번 판례도 요거 항상 꼽는 판례잖아요. 그리고 3번 판례 요것도 기출 판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쉬워서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고요. 진짜 나올 만한 것들만 지문으로 나온 문제다. 기출 위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은요. 20번 옳지 않은 건데 정답이 너무 쉬워요. 3번은 확실히 틀렸어요. 이게 과외 금지 판례죠. 워낙에 유명한 판례예요. 기출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어요. 그냥 기출 판례가 아니라 빈출 판례라 그러니까 빈출. 자주 출제됐다. 그 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국가가 부모 교육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국가의 교육적 권한을 부여받았으로써, 여기까지는 좋아요.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 가졌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학교 교육에서는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이 대등해요. 우위 아닙니다. 대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틀렸어요. 그리고 학교 밖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 교육권이 우위 차지한다. 그 뒷부분은 또 맞아요. 그러니까 쭉 잘 나가다가 앞뒤 다 맞았는데 중간이 지금 틀렸어요. 학교 교육에서 국가의 교육권이 부모 교육권보다 우위 아니에요. 대등이에요. 대등. 대등합니다. 학교 안의 교육에서는 대등, 학교 밖 교육에서는 부모 교육권이 우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워낙에 유명한 판례가 나와서 3번은 그냥 바로 보자마자 우리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문제 착 한번 스캔 쫙 했는데 정답이 눈에 탁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1번 판례 있죠. 1번 판례에서는 이건 용어 설명 좀 해드릴게요. 초보자도 있고 하니까 공부가 많이 안 된 분들도 이거 강의를 아마 볼 것 같은데, 공부를 많이 안 되신 분들도 거기에 특수목적 고교의 비교평가에 대한 내신 특례, 이런 말 있죠. 비교평가에 대한 내신 특례. 자, 이게 대학 갈 때 그 내신을 갖다가 그 평가하는 방법이거든요. 내신 평가. 내신 평가가요, 절대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 평가가 있어요. 절대 평가, 상대 평가. 상대 평가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체 평가 방식 있어요. 자체 평가. 자체 평가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절대 평가 방식인 게 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학교별로. 학교별로, 이게 그 어떤 계열별로. 그러니까 우리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인문계열, 자연계열 있었죠. 문과, 이과. 그래서 학교별로 이 문과에서 얘가 상위 몇 퍼센트,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상위 몇 %냐 등급 나오는 거 있죠. 그건데 이건 학교의 계열별로예요. 학교별로. 그게 자체평가 방식이에요. 여기 지금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 특례라 그랬잖아요. 비교평가 방식. 비교평가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비교평가 방식은요. 그 동일 지역 내 그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어떤 평균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서울이 있다. 그럼 서울에 인문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되게 많죠. 일반계 고등학교.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어떤 평균적인 학력을 보이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를 딱 잡아요. 그래서 학교를 잡아서 영어에서 지금 이게 상대평가에서 1등급이 얼마가 나왔냐? 몇 점 이상이 나왔냐? 1등급이 90점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90점 이상 맞은 사람은 이게 1등급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실시하냐? 이거 왜 실시하냐면 특목고 때문에 실시했어요. 이게 특목고 같은 경우 내신 절대평가를 하면 손해날 게 없어요. 어차피 얘들 공부를 잘하잖아요. 특목고 꼴등도 일반계 고등학교 하면 중상위권이니까. 근데 자체평가를 해버리면 특목고 애들이 피를 봐요. 특목고에서 꼴등하면 완전 내신 바닥이잖아요. 딴 학교 가면 이건 중상위권인데. 그래서 이게 비교평가 방식이란 뭐냐면 만약에 외고가 하나 있다. 여기 무슨 대원외고가 잘 나갈걸요 아마 서울 시내에서. 외고 중에 대원외고가 있다. 그러면 대원외고의 내신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서울 지역의 평균적인 학교를 하나 딱 잡아요. 거기서 영어 1등급이 이게 몇 점이 나왔냐? 딱 보니까 영어 1등급이 딱 보니까 90점이 나왔다. 그럼 90점 이상은 전부 다 1등급을 주는 거예요. 대원외고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90점 이상이라도 다 1등급을 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지 알겠죠? 자, 이게 비교 내신이거든요. 비교평가 내신 방식이거든요. 여기서 특수목적고교의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 특례를 인정하고 시행에 따른 합리적 경과 조치를 정하는 거 교육 균등에 대한 침해 아니다 했는데 실제 문제된 사례는 외고였어요. 예고. 특수목적고에 과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예고도 있잖아요. 예고는 여기서 또 제가 편견 가졌다 욕하지 마세요. 예술고등학교 음악미술 이쪽이잖아요. 음미체. 예체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좀 이렇게 점수가 낮잖아요. 요렇게 해버리면 손해예요. 요게 이익이거든요. 자기들끼리 해야지. 근데 요렇게 해버리면 특목고 애들은 박수 치겠죠. 대원외고 애들이야. 하지만 예고 이야기 애들은 손해보겠죠. 요거 때문에 헌법소원 한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바꾸냐. 근데 합헌 나왔습니다. 왜냐면 내신평가 방법 이런 데는 재량이 인정돼요.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합헌이거든요. 그래서 합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 있죠. 2번. 요건 비교적 최신 판례로 볼 수는 있어요. 2012년 판례니까 1년은 넘었지만 요 검정고시 합격했는데 다시 이게 못 보게 해버린 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검정고시 출신들은 내신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검정고시 점수로 해요. 커트라인 턱걸이로 딱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내신이 바닥이에요. 그 검정고시 커트라인보다 많은 점수로 통과하면 내신 점수가 좋거든요. 그러면 검정고시를 갖다가 커트라인 턱걸이 통과한 학생은 내신이 안 좋으니까 검정고시 합격했더라도 다음에 또 보고 싶겠죠. 근데 못 보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버린 건 이건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 느닷없이 시행해버린 거예요. 몇 년 예고를 주고 몇 년 뒤에 이렇게 바뀐다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제도 바꿔서 올해부터 재시험 안 된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되고 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저거죠. 아파트 지으면 중고등학교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어떤 학교잖아요. 그 비용을 갖다가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한테 부담시킨 판례. 이 판례도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난 분도 있나? 해서 초보자들 모르겠네요. 나중에 보면 주요 판례로 다뤄요. 만약에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이 중고등학교 지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시키면 이 분양받은 사람들 수분양자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어긋나거든요. 근데 개발사업자 부담을 시키면
개발 사업자는 학부모가 아니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판례에 나온 논리예요.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걸 개발 사업자, 건설회사한테 부담시켜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학부모한테 돈 안 받으면 된다는 논리예요. 이 판례도 굉장히 유명한 판례에서 익숙하고요. 그래서 20번도 답을 잘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슨 내용 강의도 아니고 자세한 강의도 아니고 여기서 실력 향상을 여러분이 얼마나 바라겠어요. 이 해설 강의 듣는다고. 그냥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요쪽에 주안점 둘게요. 제가 통계표를 만들어 봤어요. 취미입니다. 저는 맨날 이렇게 통계 기출보고 내는 게 취미예요. 진짜. 거기 보면 그 표에서 가로로 되어 있죠. 헌법 조문, 헌법 이론, 부속 법령 판례. 이걸 제가 분야별이라고 명칭지어서 분야. 그러니까 헌법 문제가 나오는 분야가 있어요. 헌법 조문에서 나왔냐, 이론에서 나왔냐, 부속 법령에서 나왔냐, 판례에서 나왔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로로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있죠. 이건 제 책의 순서예요. 제 책의 1권이 헌법 총론, 2권이 기본권론, 3권이 통치구조거든요. 그래서 쭉 해보니까요. 헌법 총론에서 6문제, 기본권론 6문제, 통치구조 8문제. 그 다음에 또 분야별로 보면 조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헌법 조문이. 이거 상당히 특이한 거예요. 대개 헌법 조문이 20문제에서 한 2-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올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헌법 이론 2문제, 그리고 부속 법령 3문제, 판례가 15문제. 그리고 제가 분류 기준 제시해놨어요. 여러분이 이의 제기할까봐. 저는 확실한 거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통계 낼 때 기준 제시해야 돼요. 이런 기준을 분류했다. 어떤 선생님은 이거 분류할 때요. 가로치고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전부 다 판례 문제로 분류하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1번부터 4번 질문 중에 판례가 하나 섞여 있으면 그건 따라 보거든요. 근데 그게 나머지 3개가 부속 법령이다 그러면 그건 판례 문제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 제시했고요. 2007년부터 2013년 작년까지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놨어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가 다 분류했어요. 이걸 이게 어디서 나온 문제고 다 분류를 했어요. 제 취미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기출분석. 제가요 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감을. 그러니까 인간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본인도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경험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객관적이려고 다 이렇게 통계를 내거든요. 2007년부터 통계 냈어요. 왜 그럴까요? 2007년부터 문제가 공개됐어요. 그 전까지는 인터넷에 문제 공개되지 않았어요. 재생 문제이기 때문에 100% 문제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 자료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다 통계를 냈어요. 그리고 밑에 최근 3년치를 따로 통계 냈어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왜냐하면 최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최근 3년치하고 이번 시험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최근 3년치를 보니까 헌법 총론이 12문제. 나누기 3하면 4문제가 맞죠, 평균. 그렇죠? 기본권론 6이죠. 나누기 3하면. 통치구조론 10이죠. 자, 맨 위에 올해 거 보세요. 헌법 총론에 딱 플러스 2. 최근 3년보다 2문제 더 나왔어요. 헌법 총론이. 그리고 기본권론은 0. 최근 3년 통계치하고 똑같아요. 통치구조론은요. 마이너스 2. 최근 3년 평균을 본다면 10문제는 나야 되는데 2문제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통치구조 쪽에서 최근 3년에 비해서 2문제가 줄고 1권 헌법 총론이 좀 많이 나왔구나. 좀 특이한 경향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최근 3년치를 봐요. 헌법 조문이 7이에요. 평균 2.3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2007년 거 보세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최근 3년치 헌법 이론이 5개예요. 나누기 3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나누기 3으로 하면 1.6 정도 되네요. 그렇죠? 1.6. 헌법 이론 2문제. 0.4 정도 플러스네요. 그렇죠? 0.4. 부속 법령이 최근 3년치 8개.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3으로 나누면 한 2.7 정도 되네요. 그렇죠? 2.7. 이것도 0.3 정도 더 늘었네요. 판례는 최근 3년 동안 이게 40문제 나누기 3하면 13문제 좀 되네요. 13.3 정도 되네요.
근데 판례는 15문제가 나왔죠. 플러스 2. 자, 따져봅니다. 헌법 조문은 최근 3년의 경향에 비했을 때 2문제 정도 적게 나왔어요. 판례는 2문제 정도 높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헌법 조문이 많이 나온 시험은 쉬워요. 헌법. 왜? 헌법 조문 기껏 해봐야 130개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헌법 조문 기껏 해야 130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나왔다는 건 쉬운 문제란 뜻이에요. 판례는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그러면 지금 예년에 비했을 때, 한 3년치 평균에 비했을 때 지금 헌법 조문은 2문제 정도 줄고 판례는 2문제 정도 늘었죠. 최근 3년에 비해서 약간 어려워요, 이건. 여수치만 본다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지문 배열이 예술이에요, 예술.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 나 확신을 가져. 이거 분명히 내가 이거 공부했어. 이거 틀린지 맞아. 맞는지 맞아. 딱 찍어버리면 맞는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이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시험장 딱 나왔을 때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 헌법이. 근데 오후에 딱 정답이 딱 공개돼서 맞춰보니까 첨서 잘 나왔어. 어려웠단 말을 그뒤부터 안 해, 이제. 좀 희한한 이게. 그래서 이 통계 수치로만 보면요, 분명히 이게 조문이 줄고 판례가 더 많이 나왔던 건 어려운 시험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문 배열이 특이했다. 그래서 점수 자체는 안 내려갈 거다. 기준이에요. 체감 난이도는 올라간 게 맞아요. 하지만 문제 지문 배열이 예술이었어요, 예술. 3개 지문 몰라도 정답인 지문 확신을 갖는데 문제는 정답인 지문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점수 자체는요, 이게 예년에 비해서 낮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 종합적으로 최종 점수로 나온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건 비슷하다 보입니다. 최근 3년치 통계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랑 관계돼서 출제기한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계열 분석이라는 걸 해놨어요. 국가적 7급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쭉 분석한 겁니다. 헌법 조문이 2007년에 4문제였죠. 그렇죠? 그런데 3문제, 1문제, 3문제, 4문제, 1문제, 2문제, 0문제. 올해가 좀 특이한 경향이라고 치더라도 4문제가 나오기는 좀 힘들겠네요. 헌법 조문에서는 한 2-3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헌법 이론 보세요. 6문제였어요. 근데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러더니 계속 2문제, 2문제. 그러다가 느닷없이 4문제 한번 나왔다. 3문제, 1문제, 1문제, 2문제. 이론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1-2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론은. 이론을 갖다 그렇게 몰빵할 필요는 없겠네요. 헌법 조문은 몇 개 안 되니까 숙제합시다. 130개 조문에서 2개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2-3개 나오면. 숙제한데 이론은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부속법령 보니까 7문제인데 5문제, 2문제, 3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2문제, 2문제, 3문제, 4문제, 3문제. 이것도 한 3문제는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3문제. 그럼 부속법령도 특히 기출 나온 거 위주로 잘 숙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선생님들이 찝어줄 거예요. 헌법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 좀 잘 챙겨야 되고요. 판례 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2007년에 3문제였어요. 보이십니까? 올해 15문제. 대세는 판례예요. 헌법은 판례 싸움입니다. 그렇죠? 판례 싸움. 판례가 이건 제일 많아요. 비중이 계속 높아져요. 물론 중간에 16까지 갔다가 13으로 떨어졌다 다시 15 됐다가 출렁출렁 하지만 계속 느는 게 보이죠. 이건 헌법은 판례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요. 단원별로 이렇게 쭉 보면요, 단원별로는 크게 변화는 안 보여요. 역시 통치구조가 제일 잘 나와요. 3권이. 올해가 좀 특이한 거예요. 사실 헌법 총론이 6문제 나온 게 대개 한 3-4문제 보면 되거든요. 좀 특이하게 많이 나왔고, 또 기본권도 뭐 만장치 않게 나오고. 자, 기출 분석에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 의외의 지문을 겁내지 마라. 올해 시험에서 보다시피 그동안 기출 나왔고 어떤 나올 거라고 누구나 예상하는 거에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론이 틀려져요. 확신 가지면 의외의 지문 섞이더라도 답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판례 중요성을 인식하자. 역시 판례는 중요하다. 이건 판례가 대세다. 이겁니다. 판례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자, 이 정도로 이게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